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모시고 이 SVB 사태를 비롯한 미국의 금리 정책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네. 예. 지난 주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이 SVB 사태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건 벌써 감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는 뭐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독자들이 이 SVB 사태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죠. 주말에 특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즉시 분석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SVB가 어떤 은행이고 이게 어떤 사태이고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유튜브가 그런 점에선 참 순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그다음에 미국 금융당국이 예금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보장. 이거 아주 네.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경기라는 측면이죠. 결국 SVB의 이 고객사가 소위 스타트업이고 벤처기업들이고 그렇죠. 하니까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이 예금 인출이 안 되면 소위 월급도 못 주고 신규 사업 진행도 못 하고 그렇죠. 또 계약 이행을 못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많은 그 기업들이 줄도산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실물 경기라는 측면에서 좀 위협적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치를 단행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이라는 사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보유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건 전 은행에 걸쳐서 똑같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약 806조 원가량 이게 잠재적 손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유일한 일이 아니라 그밖에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진단. 그래서 이런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겠다. 특히 중소규모의 지역 그런 은행들에게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금융부실 위협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경기나 금융 이 두 가지 면에서 빠르게 조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늘 새벽 끝난 미국장에서 뭐 40~50%씩 주가가 폭락한 지역은행들까지 나오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두고 미국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결국 이제 특수은행이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SVB 같은 은행의 경우에는 특수은행의 성격을 갖고 있고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라는 차이가 있죠. 예. 그러면 통상적인 전통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은행사들의 그런 비즈니스 구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평균이라는 지표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감시를 못 하겠죠. 평균이란 거는 전혀 개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렇죠.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수익성 그 투자 자산의 몇 %가 이제 증권 투자일까? 예. 그러니까 이 비중을 보면 뭐 그렇게 부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세밀하게 진단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긴축의 과정에서 많은 은행들이 장기 채권 투자를 좀 늘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변화에 은행들이 어떤 모습으로 투자하는지를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먼저 모니터링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아주 빠르게 올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데 사달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네.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결정적 트리거는 이 과도한 아주 네. 과속 금리 인상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2020년에 정말 많은 은행들이 그때 이제 수익 자산 중에 증권 비율이 더 낮았었어요. 그러다가 금리를 계속 올리는 과정에서 국채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갔습니다.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니까 결국 뭐 이게 만기까지 갖고 있다면 좀 다르지만 만기 이전에 이것을 해지해야 지금처럼 된다. 이렇게 예금 인출 요구가 나오면 그거 팔아서 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다 그런 손해로 상황. 나오죠. 그렇죠.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런 모든 현상들을 좀 조합해 보면 이 수익 자산 중에서 특히 SBB 같은 경우는 증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금리 인상에 굉장히 취약한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을 지금 뭐 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금융부실의 사인들이 등장할 때 그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FOMC 회의 때 논의를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증권 투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은행들이 여기만 있겠습니까? 어떤 은행이나 기업들 간에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미국의 은행이 5천 개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평균 수준의 이 증권 비중이 24%거든요. 예. 근데 평균이라는 거죠. SBB 은행처럼 57%에 달하는 은행도 있는가 하면 그러면 5천 개 은행의 평균이 24니까 결국 그 24를 훌쩍 넘는 30-40% 이상의 은행들을 대략적으로 헤아려 보면 150개 정도는 충분히 예. 나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여러 위험에 처할 수 있겠다라는 가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국내 은행의 경우에는 이 비중이 18%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은행 수도 적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뭐 주택담보대출로 그렇습니다. 하니까. 담보에 기반한 투자이기 예.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겠지만 미국의 지방 중소은행들은 상당한 비중의 이런 채권 비중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행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좀 지금 단행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런 은행이 하나 파산할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뱅크런인데 특히 이번에는 스마트폰 뱅크런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은행 찾아가서 돈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조작 몇 번만 하면 돈 바로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틀 만에 항복을 했는데 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뱅크런 같은 이런 우려가 또 네. 좀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부실 위험에 처한 몇 개 은행들 말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거론되지 않았던 예. 또 어떤 은행이 지역 은행이라든가 또 대형 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이 또 그런 부실 상황, 유동성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연히 이 부실이 전이되고 확산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그 입출금 거래 우리나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출금 거래를 하는 그 행태 자체가 소비자의 금융 서비스 행태 자체가 예. 이 대면으로 입출금 거래를 하는 그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거의 70% 가까이가 인터넷 뱅킹이에요. 그러니까 손안에서 이렇게 이체를 하고 송금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금융부실의 위험 이것을 많은 미국의 예금자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와중에 추가적으로 저축을 늘릴까? 아니죠. 저축액을 줄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몇몇 은행들은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태가 정리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제 뭐 연준 미국 정부가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소화기부터 들고 나왔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데 뭐 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은 이제 이것이 바로 다 진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에서 보면 그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이런 보고서도 냈어요. 실리콘은행 말 그 금융 불안이 연준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다음 주에 열리는 FOMC하고 또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빅스텝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봐도 되죠. 네, 현재로서는 빅스텝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를 FOMC 위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가정해 보자. 입장 바꿔서 한번 입장 생각해야죠. 바꿔서. 네. 역시 FOMC 위원들이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여건을 펀더멘탈을 진단할 텐데 크게 그 진단하는 대상을 요약해 본다면 세 가지일 것 같아요. 물가 안정된다. 두 번째, 금융 안정된다. 세 번째는 경기 안정된다. 세 가지인데 파월이 상원 의원 혹은 하원 의원과 청문회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경기 안정됐고요. 또 금융 안정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위험이 없었던 거예요. 물가만 잡으면 된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식이었죠. 물가 안정만을 위해서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해도 된다라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융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잡기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상황 하에서도 시스템적 리스크로 만약에 불거질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융 안정이 더 먼저 해결돼야 될 그게 과제일 우선이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안정이라는 그 긴축적 노력이 금융 안정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융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지는 지금에는 당연히 FOMC 위원들이 먼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해서 만약에 구조적인 금융 부실로 연결되면 어떡하냐 하는 입장의 주장이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토의 중에. 예.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지 말자라는 동결하자라는 의견이 더 무게를 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결보다는 그래도 베이비 스텝에 CME 패드워치를 돌려보니까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그 지점에 그것을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게 기준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발표될 CPI죠. 그렇죠. 만약에 이 값이 6% 수준을 밑돈다. 그러면 지난달 CPI가 6.4%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지난달이 6.5%였는데 이게 만약에 6%를 밑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는 동결에 더 무게를 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금융부실이라는 이것을 잡기 위해서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모두가 이 CPI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제부터. 그렇죠. 오늘 밤에 나오는 CPI의 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 밑으로 간다 그러면 동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데 만약에 지난달 6.4%보다 높거나 아니면 시장 예상치를 웃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멀리 달아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물가 잡기 위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동결해 버리면 시장에게 잘못된 사인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이제 물가 다 잡혔구나, 금리 인상 없구나. 그러면 물가 잡는 일을 영정 놓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금융부실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예금자 보호 제도를 이용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리고 지난달 CPI 물가 상승률보다도 높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 어쨌든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한다라는 액션을 보여야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액션을 취할 걸로 뭐 보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사실 인플레라는 거는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이 만성 질환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네. 이 금융 불안, 뱅크런이라는 거는 절벽에서 추락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게 급합니까? 당연히 네. 금융부터 안정시키고 나서 네. 이제 만성 질환 치유해야 될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물가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 뱅크런이 얼마나 확산되느냐 이걸 막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 재화 가격은 하락했지만은 그런 물가를 보면 주택을 제외한 서비스 부문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 징후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연준의 실책, 판단착오 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연준이 기존의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은 어쨌든 CPI를 기준으로 22년 6월에 9.1%를 찍고 지금 많이 내려와서 6.4%까지 떨어진 거죠. 이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디스인플레이션은 맞습니다. 물가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다만 목표 물가 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예. 이게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렇죠.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을 해석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금리 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사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는 많이 잡혀서 이게 나름 실적치가 9.1에서 6.4까지 떨어진 것이지 여기서 그런 물가 중에서도 그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 9.3%, 9.1% 지난 22년 6월에 기록했던 예. 그때의 이 그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 이때는 3%대였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1월달 CPI의 기여도, 이 그런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는 4.2%. 오히려 더 높아졌네요. 더 높아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그런 서비스 물가는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 상승세를 잡고 또 임금 상승률을 잡고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액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실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 우리 주가는 선방을 비교적 했는데 오늘 어제 안 빠진 것까지 다 배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구간이죠. 근데 이렇게 빅스 지수도 치솟고 불확실성 그리고 금융 안정성 이런 모든 지표들이 치솟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주식시장에서 빼는 경향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종목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요. 어느 정도 해소될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그럼 많은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거거든요. 그런 시점에 좀 적극적으로 같이 돈을 옮기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오늘 CPI 발표를 좀 주목하시면서 그 CPI 발표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 6% 밑으로 밑돈다 그러면 베이비 스텝의 무게도 없어지고요. 거의 동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내일 장은 다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금리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결정하는 그 선행 지표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 오늘 밤 CPI 눈여겨봐야겠군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함께했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